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강희룡 더팩트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 배우라는 호칭이 오히려 모자르죠. 이순재 배우가 오늘 오전에 별세했습니다. 평생을 배우로 살아온 이순재 씨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문장으로 그러니까 그 끝발로 그냥 글 썼으면 작가 리스트가 쫙 나와 있다. 몇 월 며칠 어디, 몇 월 며칠 어디. 눈이 자꾸 침침해져가지고 말았지. 언니지 우리나라 소극장 옹경이 시작이니까. 또 일단은 이제 아이 먹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뭔가 조그마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 그걸 더 쉽은 아니고. 덤으로 나온 인생이 아니다 이게.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있을 거다.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함몰돼서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걸 뚫고 나가면 얼마든지 자기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고 미래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건강 문제로 인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한 적이 이제 1년 만입니다. 1년 전인데 결국에는 별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국민 배우 이순재 씨가 향년 91세의 나이로 오늘 오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졌는데요. 발인은 27일, 운구는 이순재 씨가 교수로 있던 가천대학교의 제자들이 맡게 될 거라고 전해졌습니다. 구순이라는 현역 최고령의 나이로 끝까지 연기와 방송 활동을 놓지 않았던 이순재 씨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팬들의 안타까움과 충격이 그만큼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나이를 불문하고 팬층이 상당히 두꺼운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고은 변호사 일반 조문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좀 팬들이 좀 아쉽겠어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일반 예. 대중들이요, 이 고 이순재 배우의 마지막 길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렸습니다. 예. KBS에서는 이 본관과 별관 이 두 곳에 일반 이 대중 조문객들이 조문할 수 있는 이 별도의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이 추모 특선 국민 배우 이순재라는 이름으로 특별 편성을 하겠다라고 KBS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10시 45분부터요, 이 개소리라는 이 고인의 작품이 계속해서 상영이 되고 내일 밤 11시에도요. 이 드라마 시티 10분간 당신의 사소한이라는 고인의 작품이 전파를 탈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관 기자님,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이순재 씨가 다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밝혔었잖아요. 그랬습니다. 네. 사실 이순재 씨가 몸이 좀 아프다는 얘기는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제 공식 무대 이후에 대외 활동을 거의 안 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와병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 7, 8월 경에 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서도 그런 다시 그 와병서 몸이 좋지 않다는, 그러니까 건강 이상설이 나왔을 때 해명을 예. 다리가 좀 힘이 없으실 뿐이고 고령이라서 그래서 또 문병을 안 받는 거는 또 배우이시고 또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조금 불편하다. 그렇지만 곧 회복되셔서 다시 활동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괜찮겠지 그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아주 친한 후배 배우들도 문병은 못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보면 네. 이제 백인섭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선배와의 얘기를 좀 들려줬는데요. 예. 역시 선배인 박근영 씨죠. 박근영 씨와 이제 문병을 한번 가려고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 두 분 다 전화를 받지 않더라. 그래서 전화를 못 받는가 보다 정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 달 네. 만에, 한 달 전에 그랬다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보니 불과 두세 달 전에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안심을 했는데 네. 너무나 문병도 가지도 못하고 아쉽다, 이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친인 분들도 이렇게 빨리 가실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 이순재 씨는 글쎄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좀 의연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순재 씨가 지난해 4월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예. 적이 있는데요. 해당 방송 한 달 전에 뇌출혈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오현경 씨 이야기를 하다가
TBC 개국 멤버가 자신을 포함해서 오연경 씨 이렇게 총 6명이 되는데 모두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나 하나만 남았다. 나까지 가면 6명이 저승에서 만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을 두렵거나 뭔가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을 한 거죠. 예. 이순재 씨는 과거 방송국 창립 초기에 제작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는데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드라마며 라디오며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척해 나갔던 동료들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그리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고생스러웠지만 함께였고 또 다시는 오지 않을 젊은 시절을 함께 나눈 사이였기에 그 각별함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미 고인이 된 TBC 개국 멤버를 언급을 네. 하셨어요. 그 멤버들이 유명하신 분이 굉장히 많죠. 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 세상을 떠났고요. 이제 이순재 씨가 마지막으로 작년에 세상을 이순재 씨 앞서 떠났던 분이 꼭 1년 전이네요. 작년 11월에 떠나셨던 오연경 씨. 예. 작년에 87세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오연경 씨 같은 경우는 부인이 또 유명한 배우죠. 윤소정 씨. 그래서 이제 다 떠나가셨고요. 그분들이 이제 몇몇이 방금 김미진 아나운서가 얘기했지만 이낙훈, 김동훈, 김성옥, 김순철 그리고 오현경, 이순재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6 멤버가 사실 이순재 씨는 56년에 데뷔를 했는데 TBC가 64년에 개국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데뷔한 지 한 불과 7, 8년 된 그러네요. 아주 젊은 예. 배우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기 때문에 방송사 시스템이 지금처럼 다 갖춰지지 않아서 이런 젊은 배우들을 열정을 가진 배우들이 지금 말씀한 이런 분들이 탄탄하게 기초를 이루면서 지금 오늘날의 연기자들의 토대가 됐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순재 씨는 데뷔 당시에는 어떤 평가를 받던 배우였어요? 이순재 씨는 이제 영국 무대에 먼저 데뷔를 해서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TV가 개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뭐 생방송 지금 뭐 드라마를 생방송으로 연기한다는 상상도 못할 텐데요. 그랬다면서요? 왜냐하면 정교하게 이렇게 녹화해서 편집해서 드라마를 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봐야만 또 감동이 있고 그런 건데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생방송 드라마를 했던 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에는 라디오 드라마, 그 당시에는 라디오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였고요. 또 오후에는 생방송 드라마를 위해서 또 리허설을 하고 저녁에는 생방송 드라마 연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순재 씨처럼 젊고 열정이 넘친 이런 배우로 이순재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이낙훈 씨와 아주 중량감 있는 배우로 젊어서부터 그렇게 예. 인정을 받은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순재 씨는 뭐 연예계 전체로 봐도 뭐 큰 스승 같은 역할이어서 글쎄 연예계에서도 조금 추모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굉장히 사랑받았던 시트콤에서 이 이순재 배우와 함께했던 배우 정보석 씨 같은 경우에도요. 자신의 SNS에 추모의 뜻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면서 이 제 인생의 참 스승이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심에 축하드리고 아직 못하신 것을 두고 떠나심에 안타깝다라는 애도의 마음을 전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김혜수 씨도 추모의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이 KBS 연기대상에서 이순재 씨가 대상을 수상할 때 수상 소감이 있었습니다. 예. 이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순재 배우가 이야기했던 수상 소감을 그대로 올리면서 또 이러한 추모의 뜻을 함께 표하기도 했고요. 또 이순재 씨가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로 재임하던 시절에 제자였던 이 배우 유연석 씨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이순재 배우를 존경한다는 뜻을 종종 밝히기도 했는데 예. 또 안타까운 마음을 또 SNS에 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꽃보다 할배라는 여행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나영석 PD도요. 오늘 오전에 이 한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놀라서 말을 좀 잇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여행 프로그램도 하고 또 사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눌 때 항상 이순재 배우가 이야기했던 것이 나는 끝까지 무대 위에 있고 싶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그 말씀은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됐다라면서 예. 또 추모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순재 배우가 사석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끝까지 무대에 있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었다. 참 인상적인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SNS를 통해서 애도의 뜻을 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면서 우리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온 이순재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면서 웃음과 감동, 위로와 윤기를 선사했다. 또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인품은 후배들에게는 귀감이 됐고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줬다면서 모든 세대에서 사랑받은 국민 배우로서 오래 기억할 것이라는 말로 이순재 씨를 기렸습니다. 예, 이순재 씨는 90살까지 거의 90살까지 배우 활동을 이어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달을 계속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리어왕 할 때는 체중이 한 10kg 빠져버렸어요. 공연 중에는 이제 더러 침도 맞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금 이제 체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실력 있는 배우들. 그러니까 연기력이 단단하니까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배우들은 본인들이 건강만 유지하고 정신만 유지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사실 이순재 씨를 현역 최고령 배우라고 뭐 지칭하기도 하는데 마지막까지 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 그렇습니다. 사실 69년간 연기 활동을 했다. 정말 예. 69년 살기도 쉽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렇게 오랫동안 연기 활동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열정을 쏟으셨는데요. 이순재 씨는 1934년 함경북도 회령 출신입니다. 예. 4살 때 서울로 왔고요. 서울고를 거쳐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대 출신 배우로서 언급이 됐던 그런 배우인데 56년에 데뷔했고요. 이후에 뭐 저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순재 배우 하면 90년대 초반에 제가 기자 생활한 지 한 2, 3년쯤 됐을 때 같은데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 굉장히 주말 드라마 인기였거든요. 그렇죠. 당시 당시 뭐 지금 영화 배우 최민수가 아들 대발이로 나오고 이순재 씨가 아버지 역할을 나왔는데 그 가부장적인 지금은 뭐 도대체 공유할 수 없는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당시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이 가부장적인 남편에 대한 묘한 그 등장년들의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라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뭐 드라마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셨고 또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든가 지붕 뚫고 하이킥 이런 또 그리고 이제 아까 나영석 PD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예능 꽃보다 할배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새로운 영역을 뚫은 예.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예. 나이에. 그래서 정말 평생을 열정을 가지고 모든 걸 새롭게 달려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연극 리어왕에서는 200분을 소화하는 그런 정말 대단하죠. 예. 구순 나이에 뭐 80대 후반이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공식 무대 정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KBS 연기대상의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예. 정말 그런 본인한테도 영예롭기도 하고 또 많은 후배들에게도 정말 어떤 영예로운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그런 모습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예. 시트콤에 도전했을 때 나이가 무려 72살. 그때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순재 씨의 과거 경력 중에 국회의원 경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연기자 이순재에게는 실패란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정치는 또 달랐습니다. 첫 선거였던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구 갑에 출마를 했는데 이때는 낙선을 했고요. 예. 4년 뒤에 같은 지역구에 다시 출마해서 이때 당선이 두 됐습니다. 번째였군요. 네, 이 소속 정당인 민주자유당 소속의 부대변인을 역임하면서 예. 4년간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좀 신기한 것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도 연예 활동을 쉬지 않고 당시에 드라마에도 출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었나요? 네, 당시엔 겸직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후에 관련 규정이 생기면서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가 임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연기자로 복귀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그렇게 정계를 떠난 뒤에는 어느 당에도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역대 대선에서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후보 이렇게 보수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글쎄요, 이순재 씨 성격에 비춰보면 정치가 잘 맞았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좀 네.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그 반대였고요.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정치판에 들어가면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 왔는데요. 아무리 당찬 의지를 가지고 정계에 도전해도 당선이 돼도 결국에는
연기만 해온 순수했던 이분들이 정치판의 겉모술수에는 늘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방금도 설명해 주셨지만 유명 연예인들 중에는 당시에 90년대 초에는 연예인들이 정계에 뛰어드는 그 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최불암 씨라든가 강부자 씨도 우리 이순재 씨가 국회의원 하던 그 시절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요. 다들 초선으로 두 번 다시 정치판은 뛰어들지 않겠다. 뭐 이순재 씨도 뭐 특별히 본인이 어떤 반감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정치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고 말은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연기판에 다시 돌아와서 연기자로 배우로 활동하는 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순재 씨가 마지막까지 후배들에게 전한 말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연기는 창조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작품보다 못한 연기, 작품과 비슷한 연기, 그리고 작품을 살려낸 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순재 씨가 이런 이론적인 부분까지도 빠삭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예. 대학 강단에서 교수로도 후학을 가르쳤기 때문인데요. 대사만 달달해 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늘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또 있습니다. 배우가 한 역할만 반복하고 고정 연기에 안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으면 교만해지는데 이 또한 잘못됐다. 대중이 없으면 배우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굉장히 쓴소리이면서도 정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남겼고요. 특권의식을 갖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후배들한테 해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마지막으로 평생 신세 지고 살았습니다. 시청자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주 우도에서요 승합차 대형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합차가 선착장 대합실로 돌진하던 영상인데 이 사고로 무려 지금 3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낮 제주시 우도의 한 천진항에서 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선착장에 있던 대합실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해당 차량은 관광객이 대여한 렌터카였는데요. 배에 실어서 우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 도착 직후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고 차량은 근처를 지나던 보행자들을 치고 결국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고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는데요. 피해자는 모두 우도를 찾은 관광객들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과 길을 지나던 70대, 60대 남성 등 3명이 크게 다쳐서 헬기를 통해서 이송을 했지만 결국 숨졌고요. 예. 이 밖에 보행자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페리에서 내리자마자 돌진을 한 겁니다. 지금 자네 사진들만 봐도 당시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한 업체 CCTV에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예. 이 CCTV 영상을 좀 살펴보면 승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이 대합실의 외부 계단뿐만 아니라 이 계단 옆에 있는 대형 도로판 이 도로 표지판에 철기 등을 들이받았고요. 이 승합차가 충격 때문에 후미 부분이 튀었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습, 또 차 앞쪽에 있는 이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나서 여기저기로 파편이 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당시에 아내가 다쳤던 이 피해자의 한 남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때 당시 내가 목격을 했는데 이 배에서 내려서 걸어 나오는데 정말 0.2초라는 짧은 찰나에 나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합차가 빠르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가장 먼저 이 인터뷰했던 남편분의 아내분이
아내분이 차에 치였다고 하는데요. 예. 이 아내분이 차에 치여서 붕 뜨면서 쓰러지면서 다리가 골절됐다고 하고요. 이 순차적으로 사람들이 치이면서 이 비명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라고 이야기했고 주변에 있었던 상인들도 사고 피해자들이 차 안팎에 뒤엉켜 있었다라고 현장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명 소리뿐만 아니라 쿵쿵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던 현장이다. 이렇게 또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1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했는데 부상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 부상자를 구조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더뎌서 예. 아까 인터뷰했던 이 피해자의 남편분이 속이 터졌다, 나 너무 답답했다라는 심경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헬기가 빠르게 뜨고 이 위급한 환자부터 먼저 이송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동원할 수 있는 배를 빨리 띄우고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전화를 해보고 또 전화해서 계속 다그쳐봐도 돌아오는 말은 여객선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엉뚱한 답변뿐이었다면서 이 당시에 답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차에 치였던 환자가 그날 오후 2시 47분에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예. 근데 병원에 이송이 된 시간 자체가 오후 5시 22분이어서 이송에만 이 2시간 35분이 걸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도가 제주도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송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고가 왜 났냐는 거거든요. 네, 일단 사고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관광차 우도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역시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어제 오후 경찰의 이 남성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예. 조사 결과 그 사고 당시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라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주장대로 급발진이 맞는지 역학조사를 벌여서 증거를 수집을 하고 또 국과수의 차량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관광객이면 렌터카였을 테고 렌터카가 원래 우도에 못 들어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말씀 주신 대로 외부 차량, 뭐 렌터카든지 전세버스가 우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예.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우도를 찾는 관광객 수나 아니면 차량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조금 완화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약자나 임산부 등이 함께 동행한 경우에는 렌터카도 입도가 가능하다라는 이 제도, 이 부분 때문에 해당 사고 차량이 입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상황이고 대개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페달 오조작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요, 이 급발진인지 아니면 이 페달 오조작인지 다양한 가능성을 현재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페달 오조작이다라고도 단정짓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 150m라는 굉장히 짧은 구간에 엄청난 속도를 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 제주경찰청, 또 국가수, 또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EDR 데이터 추출과 또 차량이 혹시 결함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 과학 수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청와대 복귀가 좀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이전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예. 보도가 나왔는데요. 다만 집을 이사할 때처럼 한꺼번에 하루에 다 옮겨가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전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직 시설이나 보안 시스템 등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선 이사 첫 주에는 회의에 필요한 설비나 장비 등을 옮겨가고 그 다음 주엔 각 수석 비서관실이 청와대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나면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보안시설, 또 대통령 집무실 등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대통령이 지내게 될 관저는 공사 상황에 따라서 예. 입주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용산시대는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전 비용이 이렇게 많았나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1,300억 원에서 1,400억 원 정도가 들 것이다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가
3년 만에 벌써 이사를 2번 하기 때문인데요. 3년 전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할 때 든 비용이 무려 830억 원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 옮기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측을 해봤을 때 비용이 한 496억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 국방부가 이사를 가야 됐고요. 또 외교부의 공간 리모델링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 지출되면서 최종적으로 83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었고요. 또 이번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복귀 비용 역시나 드는데요. 청와대 복귀 예산에 국방부가 다시 용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 비용까지 합치면 무려 497억 원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사를 올 때 비용, 다시 이사를 나갈 때의 비용을 모두 합쳤을 때 예. 예산이 한 1,300억 원에서 1,400억 원 정도가 들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 돈이 다 뭐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비용에 원래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건물이 국방부 청사였거든요. 국방부가 그 다시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 건가요? 따로 네. 계산해야 되나요?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 용산 이 대통령실 기지가 국방부가 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기 때문에 국방부는 다시 옛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가 복귀를 위해 드는 예산이 무려 200억 원대가 들 것이다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나 또 PC 등도 갖춰야 되고요. 회의실의 영상 장비 등 이 네트워크 구축 비용만 133억이 될 것이다라고 추산되고 예. 있고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 65억 6천만 원, 또 화물 이사비 40억 원 등의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국회 예결위의 심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이 군 관계자는요, 내년 안에 국방부는 예청사로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합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이전 때처럼 이 단독 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참 이전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이전이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청와대로 오다 보니까 주변 상권에서는 좀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나 봐요. 맞습니다. 청와대 인근에 있는 일부 상인들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좀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청와대 근처에서 세탁소를 운영했던 한 사장님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간 이후에 첫 달에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깜짝 놀랐다라면서 매출 변화에 민감할 수 없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다시 돌아오니까 좀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르길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소식에 이제 이 근처에 새로 문을 연 식당도 있었습니다. 그 식당의 사장님은 청와대 이전 소식을 듣고 일부러 이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라면서 예. 대통령실에 또 딸린 식구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좀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이제 예. 기대하고 있다. 그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 경호처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반기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청와대로 이전하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경비가 또 삼엄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시위나 집회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주변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한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청와대로 옮겨오게 되면 당연히 시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변 경호도 강화될 텐데 관광객이나 이 손님들이 오는 방문 빈도가 줄어들 것이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아쉬움을 표하는 건 바로 이 관광객들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 청와대 관람이 중단이 됐는데요. 이렇게 빨리 중단될 줄 알았으면 미리 좀 가볼 걸 하는 또 아쉬운 마음을 표하는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긴급 명령권, 재정 명령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고 그 와중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거를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지만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군은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보여드린 영상, 어제 저희가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린 내용,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부하들을 상당히 걱정을 하는 내용과 함께요. 계엄 당일에 방첩사령관 내부 인원들이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잘못 판단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지만 우리 방첩사 부하들, 내 사랑하는 부하들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12월 3일 날 판사님 방첩사 직원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사령관 저 빼고 다 술 먹었더라고요. 왜? 정기 인사 시즌이거든요. 그 전주에 중령들 다 바뀌었고 그 당일날 대령 실장들 보직 교대됐기 때문에 화요일 날 군인들 술 많이 먹습니다. 왜? 화요일이 소주 한잔하기 딱 좋거든요. 그게 그날 방첩사 내가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우리 부하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계엄 당일에 특히 부하들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까지 보셨는데 저 눈물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교수는? 글쎄요. 저게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부하들 중에 굉장히 억울한 사람 많다. 이런 얘기도 여인영 사령관이 했는데 예. 그 억울한 일을 본인 때문에 사실은 부하들이 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부하들에게 뭐 선관위 출동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계엄 임무를 하더라고 그렇게 출동하도록 지시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부하들 걱정을 하고 부하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일날 술을 마셨고 안 마셨고가 글쎄 의미 있는 무슨 진술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또 본인은 안 마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본인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부하들마저도 이 내란 그 임무를 행사한 것에 연루가 돼 있어서 그 중에 일부는 또 처벌을 받을 거고 예. 일부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 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후회하는 걸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계엄 당일에 대해서 술을 마셨다는 거를 또 언급을 하고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정군 지휘관 회의를 하는데 무슨 뭐 그거 관련한 기술 관련한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참여도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어서 생각해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무릎 꿇고 대통령한테 반대했었다 이야기도 본인의 책임이 이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의 그런 비상대권 이야기를 일찍부터 나는 반대했었다라는 뉘앙스로 좀 자기 책임을 좀 빼려는 그런 의도로 좀 읽혔는데 네. 거기에 이어서 또 술을 부하들이 먹었고 그다음에 방첩사령관으로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그 실무적으로 인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참석도 못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방첩사가 허술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엄이 실행됐을 때 계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한 인프라 자체가 없었다.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전반적인 지금 저는 이제 죄수의 딜레마 국면에 들어간 거라고 봐요. 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 큰 사건에 대해서 다 연루된 사람들 아닙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김용현 장관은 김용현 장관대로, 한덕수 총리는 한덕수 총리대로, 또 여인영 사령관도 여인영 사령관대로 자기가 그 사건이 다 연루된 사람들인데 이제는 곧 결심이 되고 구형이 되고 판결이 내리는 국면에서는 임박했죠. 네. 그러면 이제 수인의 딜레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죄와 형량을 줄이려는 게 가장 합리적인 피고인의 생각일 겁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만류를 했었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고 우리 부하들이 불쌍하다는 건 사실은 부하들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훔치는 것은 부하들의 입장을 빌려서 자신의 억울함도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수인의 딜레마라고 하는 국면 속에서 본인의 어떤 그 억울함 또는 본인의 어떤 그
좀 양형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계산에서 의도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굳이 예. 의도를 따져보면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12월 3일이 화요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국방부를 취재해봤지만 화요일에 군인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 글쎄요, 그것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월요일은 되게 모든 조직이 바쁜 때잖아요. 예. 월요일 날은 회의도 많고 일도 뭐 이제 일주간의 계획을 짜야 되고 또 지시가 하달되고 그러기 때문에 화요일은 이제 월요일에 부산함이 지났으니까 화요일부터 술을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화요일에 술 마시기 딱 좋은 말이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힘들고요. 저 술 이야기는 제 생각에 이 관련돼서 특검 수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방첩사 부대원들이 술에 취해서 출동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미 이제 술에 취해서 수사조가 수사단장 지하에서 체포조가 갔다는 게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진술은 더 이상합니다. 의문점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 체포 명단에 김어준 씨 방송에 김어준 씨가 있었죠. 방첩사에서는 가수 김어중 씨 줄 알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뭐 소위 체포 대상자라고 하는 명단의 사람들에 대해 실제로 주소 등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김어준 씨 있지 않습니까? 그 김어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직원들은 방첩사 요원들은 김호중이라고 알고 있었더라고요. 명단을 쭉 얘기하니까 일단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답니다. 왜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 명단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명단도 사실은 그 정도로 엉성하게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저 명단 메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김어준 씨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라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김호중 씨는 계엄이 있기 전에 이미 구치소로 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음주운전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크게 됐던 인물이에요. 아니 그렇죠. 그 김호중 씨일 리가 없잖아요. 예. 그 김호중 씨가 체포 명단에 들어갈 이유도 전혀 없고 예.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지금 계엄 다음 날까지 방첩사 요원들은 김호중 씨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계엄 그 당일날 밤에 여론조사 끝에 방첩사 대원들이 출동을 계엄군이 했었어요. 갔죠.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뒤늦게 마치 저 일이 그냥 매우 허술했던 그냥 해프닝인 것처럼 지금 이제 법정에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방첩사 요원 중에 그렇게 알았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런 얘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마치 저게 사전에 계획됐거나 준비됐거나 의도됐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식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김호중이 됐든 김어준이 됐든 누군가에게 본인은 명단을 들어서 그 체포 대상 명단을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게까지 통화를 하면서 불러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 메모에도 그 예. 체포 대상 명단이 적혀 있고 때문에 이제 와서 저렇게 진술을 한다 그래서 본인의 혐의가 저는 가벼워질 리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뭐 여인영 그 사령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진술에 대해서 진술 거부를 행사하면서 이제 본인에게 좀 유리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런 대응의 모습을 어제 보였는데 예.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도 그렇고 지금 저 얘기도 그렇고 본인이 계엄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모르되 주요 임무 종사를 한 혐의로 실제로 그 계엄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했고 그리고 누구보다 뭐 본인은 준비돼 있다 이런 식의 메모도 한 게 그 확인이 됐고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 그 충안고 동문이었던 김영현 장관하고 만나서 그 관련된 모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저런 진술들이 본인의 행위를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 가볍게 보이도록 만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관여도를 최소화하려고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 명단 예. 되게 엉성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핑계를 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인의 딜레마라는 게 각자 관련자들이 진술을 할 때 진술의 가장 중요한 기준, 합리적 기준은 나는 가능하면 형량이 덜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예. 라는 게 이제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는 당연히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당시 계엄 사태에서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던 사람인데 이제 결심이 다가오고 선고가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 입장에서 그런 수인의 딜레마를 합리적 입장에서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좀 경감시키려고 또 경감이 가능한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명단도 어리숙했고 예. 우리 대원들도 어리숙했고 인프라도 어리숙했고 준비도 안 했고. 훈련도 안 해봤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한테 나는 미리 좀 말렸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정황 속에서 나온 저는 진술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진실 속에 팩트도 있고 사실도 있겠지만 예. 그 진술의 전반적인 포장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수사단장이 있나 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했어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니, 근데 저런 왜- 식으로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니 군인들 휴대전화 다 들고 다니는데 모르면 휴대전화에 쳐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1초 만에. 글쎄요, 저 얘기도 좀 믿기 어려운 얘기고요. 예. 어쨌든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을 했던 군인들입니다. 예. 그런데 우원식이 누군지도 모르고 공간 앞에 찾아가고 국회로 계엄군이 출동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본인의 혐의를 가볍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더군다나 신빙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돌아다니는 얘기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저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가지고 저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한다 그래서 저게 큰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형의 경감 사유가 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고 봐요. 예. 명단도 표현을 돌았다고 표현을 하죠. 예. 또 하나, 그러니까 유독 여인영 사령관이 이 명단 메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어이없는 해명을 하기도 하고 격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아마 의미일 겁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쓴 메모 중에 누구한테 보내거나 누구한테 지시하거나 그렇게 한 거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혼자 그냥 끄적끄적거린 겁니다. 그 조각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왜 멋대로 스토리라인을 만듭니까?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로 억울하고 저의 생각과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메모와 관련된 것은 제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증언 거부하니까 더 이상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뭐 이건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지 또 다른 공격적인 태도로 그렇게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도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저 특검보 말씀하신 게 좀 맞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감정이 좀 격해졌고 억울한 마음에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저 대목에서 여인영 전 사령관은 감정이 격해졌을까요? 지기현 판사가 오히려 만류를 할 정도였답니다. 이 명단입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 한동훈 대표, 이 14명 이거를 그냥 본인이 끄적거렸다는 거예요. 주장은. 예. 그 방첩사령관이면 이제 방첩 업무를 수행하는 군 조직이고 대공 업무를 수행하고 간첩들을 잡는 조직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지금 확인된 바로는 홍장원 국정원 차장하고 통화를 해서 이른바 홍장원 메모라고 하는 그 명단을 불러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한테 체포를 위해서 위치 추적을 부탁을 합니다. 예. 이제 그것까지는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명단은 상당히 중요한 명단이라는 건 지금 확인이 돼 있는 거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를 해야 된다는 중요한 명단에 대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홍장원 차장 진술,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관계에서 진술이 확인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건 맞는데 이 명단 자체가 허술한 명단이었던 걸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이 그거밖에 명단에 없- 신빙성 떨어뜨리는 거죠. 내가 한 행동은 맞는데 이 명단 자체가 좀 돌아다니는 거였고 내가 끄적끄적 한 건데 이걸 굉장히 큰 중요한 걸로 이렇게 스토리를 잡으면 어떡하느냐라고 지금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일관되게 지금 모든 각자의 피고인들이 형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줄이려고 하는 수인의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저런 메모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정작 물어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누군지 짐작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그러게요. 것도 예. 이것도 결국 자기가 한 건 아니고 그런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내가 뭐 굳이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저 재판이 지금 윤석열 그 내란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 예. 다 이제 각자 도생의 재판에 임하는 전략들이 지금 다 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을 들었냐고 했으니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들었냐고 특검이 물어보니까는 누군가에게 듣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추정은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뭐 추정 가능한 누군가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근데 본인 입으로 윤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시사하는 그런 화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그 윤 전 대통령하고 법정에서 대면했을 때 여인영 그 사령관이 했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앞서 유리하지 이제 않은 진술. 유리하지 않은 진술이죠. 앞서 뭐 김근식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각자 소송 단계에 접어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한테 전가하려는 그런 태도를 먼저 보였어요. 지난번에 홍장원 국정원 차장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여인영 그 사령관이 전화로 불러준 그렇죠. 명단에 대해서 예, 좀 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냐. 이 방첩사령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자격이 없거나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서 홍장원 차장이 거꾸로 피고인은 지금 그러면 부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냐. 근데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까지 왔다면 이제는 뭐 각자 자기 살 길 찾는 그런 단계로 향후의 재판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지금 여인영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임을 누구도 짐작할 수 있는 하지만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추정 가능한 누군가를 언급한 건 예. 뭐 그런 심리의 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게 윤 전 대통령이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게 실제로 얘기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뭐 윤 전 대통령이 있어서 그렇기도 할 거고 예. 저렇게 얘기해도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짐작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화법을 구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재판보면 그 유독 그 명단 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그 명단 이름 굉장히 예민하게 그럼요. 이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 사태에 대해서 지금 특검 측에서 하는 건 내란 혐의로 기소를 다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내란 혐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국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봉쇄와 침탈이잖아요. 또 하나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입니다. 이게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기둥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계엄이 보통 계엄은 아니다. 물론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그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기둥 중에 하나인 정치인 체포와 예. 관련돼서는 여인영 방첩사령이 중요한 키맨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이 명단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책임이나 아니면 그 무책임을 좀 질타하는 것처럼 지난번 홍장원 차장 왔을 때 서로 입씨름하는 과정에서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사의 시옷도 모르는 녀석이라고 네. 어떻게 그런 식의 그걸 하면서도 당신은 국정원 차장으로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느냐 이렇게 지금 떠밀린 거거든요. 여인영 사령관은 여인영 사령관대로 누구한테 들었을지는 대충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냥 끄적거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 혐의에 대한 기소된 이 재판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정치인 체포라고 하는 것들이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실행에 옮겨졌고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됐는가에 대한 것들을 서로 놓고 지금 이제 각자 도생을 위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전략을 쓰는 거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이 내용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CCTV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두 종류의 문건을 손가락에 끼워서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제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거의 뭐 멘붕 상태 내지는 뭔가 보고 듣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제가 피고인을 조사를 했고 지금 피고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은 허위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보고 듣고는 있지만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계엄이 있었던 날 CCTV, 국무회 CCTV 다 공개가 됐었죠. 그 영상을 보고 한 말입니다. 멘붕이 왔기 때문에 뭐 계엄 놀랐겠죠. 멘붕이 왔기 때문에 인지된 상황이 아니었다.
계엄이 성립됐을 때 다들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날 뭘 했는지는 기억나시죠? 아니 그럼요. 예. 그런데다가 당시에 이제 국무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 정적수가 안 되니까 일부 장관한테는 전화를 걸어서 어디쯤 오고 있냐 빨리 오시라 이렇게 독촉까지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정말 편의적이고 선택적인 예. 이제 그런 이제 기억을 지금 법정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 게다가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는 다르게 이 한덕수 총리는 먼저 윤 전 대통령하고 대면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계엄 선포할 거라는 정보를 가장 먼저 접했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도착을 해서 국무위원회까지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이 본인이 이제 와가지고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는 믿기 어려운 진술이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문에 관해서도 당시에 헌재에서 진술 혹은 국회에서 진술한 걸 보면 자기가 받은 기억이 없는데 양복 주머니 안에 접혀서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는 그 계엄 선포문을 들고서 이제 국무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착석하고 또 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된 지시사항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그때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고 펴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걸 펼쳐서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한덕수 총리가 그 문서를 같이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도 CCTV 아주 생생하게 나와요. 예. 때문에 본인 진술과는 다르게 저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위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본인은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국무위원도 법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반대 의사를 표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와서 법정에서 핑계를 대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또 다른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게 이제 내일 이제 결심이 있을 텐데요. 예. 양형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참 저희가 뉴스하면서 여러 가지 해명 변명들을 봤지만 눈은 뜨고 있었는데 뭘 봤는지 난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그날 영상을 보면 송민영 장관한테 전화도 하죠. 하고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죄를 지어놓고 죄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가장 편한 방법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잖아요. 예.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이든 아니면 약물에 취해서 심신미약이든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의 생각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주장을 가장 흔하게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야기하는 멘붕이라고 하는 저 표현도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심신미약.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CCTV 화면으로 나온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지시도 하고 지시도 받고 또 물건 주기도 하고. 그렇죠. 주기도 예. 하고 또 안에 또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던 상황이 CCTV에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건 내가 아니었다. 나지만 내가 아니다. 라는 식의 사실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재판이 종반전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형량에 대한 고려, 그다음에 양형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좀 황당한 지금 진술들로 익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검사가 이 허위 진술로 자기는 보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증죄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불려 나가서는 위증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증을 인정한 것은 작은 죄니까 작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보다 큰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 기소된 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큰 덩어리에 대해서는 나지만 내가 아니다. 심신미약 비슷한 지금 그 멘붕 상태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예. CCTV에 나타나는 본인의 모습을 좀 애써 부인하는 저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본인이 했던 말은 내가 위증했다라고 그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 받고 있는 혐의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인정할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인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비하면 위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헌재에서 했던 위증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재판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전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당시에 어쨌든 멘붕 상태여서 뭘 보고 들었지만 보고 들은 게 기억이 안 난다. 마찬가지로 좀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CCTV가 그 보여주는 정황은 전혀 그렇지 않고 또 국무위원들의 진술로 볼 때도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계엄에
심정적으로 본인이 마음속으로는 반대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반대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때문에 저런 진술이 본인한테 그다지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달리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같은 진술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하나의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느냐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재판부가 질문을 했고요.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난 40몇 년 동안 없었고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되든 더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하지 그랬냐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뒤에 부분은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갈 얘기를 하던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이제 재판에 임하는 진술 예. 태도를 보면 제가 조금 이제 안타깝고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굉장히 능력 있는 관료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중요지를 계속 겸했던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권과 상관없이 고위직에 계속 있었던 건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사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분은 맞는데 그 유능한 관료라고 하는 그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수능주의로 그냥 순화가 돼버린 거죠. 시키는 건 무조건 한다. 그리고 시키는 것을 거기에 반박을 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몸에 이미 배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전날 그 12월 3일 비상계엄이 시행됐던 저 국무회의 석상에 공교롭게도 정치인 출신 장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만약에 정치인 출신이 있었다면 저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현장에 있었고 국민들의 민심이 얼마나 무섭고 유권자의 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실제로 체득해 본 사람이라면 저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목숨 걸고 맞거나 직을 걸고 맞거나 뛰쳐나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관료들이거나 전문가들이 이제 대부분 그 당시에 그날 밤 참석한 국무위원들이에요. 아마 일부러 그분들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응화된 순치된 관료주의의 습성이 대통령의 저런 부당한 불법계엄에 대해서 막지를 못했고 두 번째는 이제 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할 생각이라는 너무 황당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그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능력이라는 긍정성보다는 이 그냥 무사안일하게 쫓아만 간다고 하는 이 부정적 이미지가 더 많은지 저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지난 그 계엄 날의 상황에서의 태도나 지금 재판에 임하는 태도 발언 여기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계엄을 만료 전달했고 연륜 있는 분들을 누구라고 지칭을 하냐면 최상목 부총리하고 조태열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다. 아니 근데 저기서 본인보다 더 연륜 있는 국무위원은 없습니다. 최상목, 조태열 저런 분들 다 관료 후배고요. 최상목 부총리가 화내면서 50년 관료 인생 이렇게 끝낼 거냐라고까지 항의를 했다는 진술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상목, 조태열 저 두 분이 강하게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낸 분인데 국무위원들이 저렇게 반대의 기류가 강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중에 이제 국무위원회 부의장이고 좌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윤 대통령을 말렸어야죠. 그리고 그 국무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실상 국무위원회를 해산했어야죠.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든가 하더라도 절차적 결함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행위는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계엄 만류를 계속 전달했고 최상목, 조태열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입니까? 만류를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했다는 거고 본인보다 후배인 그런 장관들로 하여금 말을 하려고 했다라면 본인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이제 와가지고 핑계도 너무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김근익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이제 직업 관료들이 직을 걸고 반대하지 못하는 그런 순치화된 수능화된 관료주의의 한계 안에 있는 건 맞는데 또 그렇게 오랫동안 관료를 했기 때문에 저 비상계엄이 우리 헌법상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걸 누구보다 그것도 저는 잘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해본 경험도 없고 행정을 해본 경험도 없고 예. 감정만 격해져 가지고 저렇게 계엄을 선포하려고 할 때 충분히 그런 관료적 경험을 가지고 저걸 만류하거나 막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저 위헌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이 헌법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국무위원들한테도. 근데 그런 책임을 다 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하는 어떤 변명도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이 계엄 사후문건을 만들었고 폐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후문건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때 절차가 뭔가가 절차가 안 갖춰졌다는 걸 본인이 느꼈을 테고 이걸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거니까 폐기를 했을 텐데 사후문건 왜 서명했냐고 하니까 또 이것도요. 박물관에 두두시 생각을 했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아무말 대잔치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법정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의 실제 행동과 본인의 진술 사이에는 굉장히 지금 헛돌고 있는 게 좀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당시에 국무회의에 회의 문건 자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거 아차 싶어가지고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 그 비서관을 통해서.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또 나중에 이게 허위문서 공문서 작성이 될까 봐 또 이걸 폐기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 건 다 아는 겁니다. 어떤 것이 위법한 것들인지는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재판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왜 그러면 사후에 정당하게 회의록이 있었던 것처럼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었느냐 하니까 뭐 박물관에 둘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게 도대체 지금 그 당시 12월 3일에 계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하나의 어떤 추억거리로 정도 되는 건지 그냥 기억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유물처럼 보관해야 될 것처럼 무슨 기억의 하나의 한 파편으로 생각하는 건지 예. 정말 좀 납득하기 어렵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저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저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물론 피고인으로서 자기 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발언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도 아마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당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이게 위험한 사건이었는지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일이 결심 공판이면 검찰이 구형이 양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로 박 의원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결과는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이 중형이 나오면 사형이나 무기까지도 나올 예. 수 있는 그런 엄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검찰 구형량은 좀 상당할 거라고 보고요. 무기징역이 구형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극단적으로 보면.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에 법정에서 했던 진술, 뭐 증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구형량이 정해지겠지만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계엄 상황 당시에 멘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멘붕인 것 같아요. 저때요? 어제? 아니 어제 법정에서 네, 진술하는 게. 네. 정말 아무 말 대잔치 수준에 해당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고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횡설수설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본인이 궁지에 몰렸다는 걸 방증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이 국민 앞에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솔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소식도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용현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요즘 피해자니까 블록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검과 사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경심이 있었지만 그러한 존경심은 이제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재판부와 특검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기존 길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부 조치 먼저 변호인단이 했던 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해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재판부하고 화해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김용현 전 장관을 보석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정치인의 요구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어게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는 정치 집단, 그분들의 주장이나 어떤 연설 같지 않습니까? 나 화해할 거다. 근데 그 대신 당신들이 불법으로 이걸 지금 혐의를 씌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구속을 풀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면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 변호인의 이 법정에서의 지금 변론이지 않습니까? 변론이죠. 법정에서의 발언이 마치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으로 들린다는 것은 사실 변호인이라는 것은 외피만 변호인을 썼지 사실은 변호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저도 교수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교수이자 정치인인데 제가 교수로서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정치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쫓겨납니다. 교수일 때는 교수로서 가장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저 변호사 두 양반이 변호인의 자격증을 가지고 변호인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기는 자기의 클라이언트, 자기의 의뢰인인 김용현 피고인을 어떻게든 변호해서 형량을 줄이고 무죄를 입증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신의 정치 행위를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정치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이번에도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렇게 하고 나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치적 행위를 계속 부채질합니다. 이런 건 변호인을 자격증을 이용해서 저는 정치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치 교수라는 자격증을 이용해서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 정치하면 쫓겨납니다. 요즘에 교수도. 저는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저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저는 정말 극단적인 변호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적인 분석이 이제 정치 행위고 정치의 언어라는 건 대체적인 분석. 그러면 정치권 입성을 목적으로 할 텐데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보수 진영에서 이런 변호사 분들이 어느 쪽으로 해서 정치권에 입성을 하시죠? 실제로 저 이모라는 그분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정광훈 목사 최측근입니다. 이미 그 자유통일당 전신전당인 국민혁명당이라고 있었어요. 그 아스팔트 정당이죠. 국민혁명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미 정치적 경력을 갖고 있고 매번 그런 아스팔트 집회에 나가서 정치 연설 선동을 했었고요. 실제로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관련된 재판이나 기소나 수사에 가장 앞장서서 변호인 조력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뿐이지 일관되게 정치 행위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적 기반이 그 자유통일당? 그렇습니다. 예. 여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치를 그렇죠. 하겠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용현 국방장관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고 혐의를 씌워가지고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계엄 옹호론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엄 옹호론이라고 하는 정치 그룹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적 발언과 정치적 행위를 변호사라는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국민의힘 쪽으로 올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게 와서는 제가 송파병에서 당협 활동하기 힘듭니다. 또 하나요. 오늘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어떤 내용을 냈냐면 이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재판부가 감치하고 재판부 자체에서 하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더 큰 단위에서 왜 제재를 가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경찰에 고발하고 법정 모욕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고 했어요. 고발을 했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장 명의로 법정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고요. 저분들이 비단 법정에서 기이한 행동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법정 밖으로 나가가지고 해당 재판부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하면서 법원을 모욕하고 재판부를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법원 행정처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렇겠죠. 보고요. 예. 또 특검 측에서도 그동안에 김용현 그
이 변호인단이 했던 언행들을 일일이 다 적시해가지고 변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변협 자체 징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분들은 법정에서 변론 활동을 한다기보다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앞서 이제 뭐 저 이하상 변호사라는 분의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 경력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도 이런 어떤 그 국민들로부터 주목받는 법정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정치 세력화를 저는 시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자유통일당에 머무를지 더 큰 어떤 정치 세력화를 의도할지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과 같이 이제 보수의 큰 집으로 들어가는 어떤 예. 진입을 하자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저기 다 걸쳐 있는 윤 어게인 세력을 저런 어떤 법정의 모습을 통해서 결집시켜 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저게 피고인 본인들이 방어하는 피고인에게 하등 유리할 게 없거든요. 그렇겠죠. 변호사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근데 그걸 개의치 않고서 계속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지금 피고인을 대리하거나 방어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저렇게 법정을 통해서 일종의 정치 활동,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뒷부분에도 이제 관련 내용이 있어서 제가 아까 여쭤보긴 한데 그러면 이제 김용현 전 장관 피고인에겐 유리하지 않아요. 그럼 가장 화를 내야 될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인데도 크게 만류하지 않는 거는 김 전 장관도 비슷한 쪽에 있다고 그렇죠. 비슷한 생각일까요? 지금 이제 이른바 계엄과 관련해서 이른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인물 중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 정도가 계엄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뭐 사령관이라든지 장관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임무에 종사한 것이 되는 것이고 가장 먼저 두 양반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모의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아마 최근까지도 제가 그 기억나는 것은 윤어게인 세력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격려하는 편지도 보내고 옥중 메시지도 냅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정치 사상, 정치적으로 확신범 같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잘못한 게 하등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탄압받는 과정에서 지금 재판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나왔던 저 두 명의 변호사들이 재판정을 이용해서 재판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건 당연히 자기가 수임료를 내고 불러온 변호인들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자기의 재판에 유리하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 재판에는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는 짓을 하고 있으면 예. 사실은 피고인 입장에서 정상적이라면 화를 내고 변호인을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정치적 동지 입장에서 저는 계속 저 재판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변호인들이 뭐 기행이 뭐 워낙 많은데 법정에서 이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좋으니까 그냥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구치소 감치 명령 받고 구치소 이동 중에 교정 직원에게 선교 활동을 했다거나 이게 이제 재판이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중계를 보는 강경 보수 구구 분들이 많이 있나요? 저는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판사에게 쏟아내고 예.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저렇게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정치 투쟁화하는 건 제가 볼 때 생중계 요청이 저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지금 중계해서 물론 녹화해서 중계하는 겁니다만 시간차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발언이 그대로 고스란히 여과 없이 국민들 특히 지지자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편집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의식행위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는 연설은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나의 행동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거든요. 예. 근데 저분들은 지금 그런 극단적인 계엄 옹호 세력의 집단들을 대변하고 또 그와 같은 동지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중계가 되고 있는 재판정을 가장 중요한 자기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의 장소로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장동혁 대표가 방문해서 지지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왜 우리는 움츠러들고 저들이 파놓은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려야만 합니까? 이 싸움을 끝내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싸움터로 끌고 와서 새로운 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계엄에 관해서 좀 사과 메시지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희들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만 저희들을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의힘 텃밭을 찾은 거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전에도 들은 것 같은데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이 네. 있었나 봐요. 그럼 예. 교수님도 직접 드셨어요? 어제 있었습니다. 저도 예. 참석을 했고요. 예. 그 오전에는 그 나경원 지방선거 기획단장이 와서 강의를 특강을 했고요. 예. 물론 비공개입니다만 오후에는 장동혁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와서 원외 당협위원장 놓고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뭘 강조하던가요? 제가 전해 들은 일관된 메시지는 뭉쳐서 싸우자. 뭉쳐서 체제 전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체제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뭉쳐서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뭉쳐서 이재명 정부와 싸워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자라는 이제 싸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민주당이 굉장히 무도하게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을 들으면서 싸우자라는 그 일관된 메시지로 똘똘 뭉쳐서 하자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의아심은 뭐였냐면 정당은 싸우는 것이 목표는 아니죠. 싸움을 수단으로 해서 이기는 것이 목표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 획득을 위한 결사체지 않습니까? 정권 획득은 지금 같은 대한민국 선진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것이 목표가 돼버리면요. 이건 이야말로 이른바 맹동주의라고 그러는데 선거 승리는 관심 없고 이기고 지는 건 관심 없고 예. 우리의 주장만을 그냥 계속 소리쳐 외치면서 싸움이 목표인 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이거 극단적인 맹동주의가 이제 싸움만을 목표로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공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저기도 이제 창원인가 어디 가서 연설을 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기고 싶다 말씀을 하네요.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 이기는지는 장동혁 대표도 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내란 계엄이 옳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만 안고 가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지나가는 삼척 정도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싸움이라는 수단을 빌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싸움 그 자체에 매몰돼서 싸움만을 강조하면 자기들 지지자들끼리 섞여서 예. 속시원한 소리만 하고 있는 저는 그야말로 에코 챔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확증 편향에만 쌓이게 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굉장히 싸우기가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싸우자라는 이 일관된 메시지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TK, PK 지역을 자주 가는데 그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의 뭐 이른바 집토끼를 강화하는 목적인 거냐 아니면은 자기 정치의 성격도 있는 것이냐.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인이 행보를 하고 메시지를 내는데 뭐 자기 정치가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감안하고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계엄 1주년이 다가오고 여전히 국민의 힘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냉랭합니다. 장동혁 대표 이제 취임 100일도 12월 3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장동혁 대표가 당선 직후에 내가 하루에 1도씩 뭐 왼쪽으로 그 좌클릭을 해서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집토끼를 강하게 결집시키겠다 이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또 황교안 그 전 총리가 저 영장이 청구됐을 때 내격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하고 체제 전쟁을 얘기하고 지금도 저렇게 전국을 돌면서 장애 집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당내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을 거예요. 예. 당장에 최근 들어서
대통령이나 여당의 국정 운영에 악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게 국민의힘의 그 정당 지지율로 하나도 말하자면 투영이 안 되고 있고 이른바 반사이익을 못 얻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국민들 보기에 국민의힘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또 윤석열 김건희와의 단절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예. 진정한 의미의 성찰과 혁신과 변화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이게 중도층 마음이 국민의힘에 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12월 3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는데 12월 3일도 이를테면 방향을 선회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예. 계속 지금처럼 강성 지지층 기반의 지지층 결집 기조로 당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망은 불투명해질 거고 당장에 광역단체장 후보들부터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예.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 지금 현장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총에서는 아직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거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이 그래도 내년 지방선거에 정말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예. 저는 12월 3일 계엄 1년을 맞이해서 사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계엄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으로서 윤석열 부부와의 확실한 절연 그리고 그 윤 어게인과의 확실한 분리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총에서 의원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물 밑에서는 상당한 정도 의견 교감은 좀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어느 일간지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재선 의원 몇몇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를 면담을 해서 12월 3일 1년을 맞이하는 기점에서는 당 지도부가 계엄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윤 어게인 세력과 또 윤석열 부부와의 분리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선 재선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의견 제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음 주까지 시간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예. 장동혁 대표가 저는 합당한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다음 주 12월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저렇게 싸우는 걸로만 이야기하면서 이길 수 있는 생각을 못하고 해야 된다면 현장에 가서 당장 싸워서 이겨야 될 현장의 후보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만약에 부산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현역 단체장들도 강력하게 저는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전환기 씨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대표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전환기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계엄을 사과해야 된다는 인간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뜻입니다.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으로 저는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엄을 사과하는 순간 이 자들은 보수 우파가 아니라 민주당 끈앞풀입니다. 전환기 씨 얘기 들어봤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김문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 우측에 있는 세력과 연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 의견도 있고요.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게 최고위원이 되기 전부터 우측으로의 연대를 얘기했습니다. 개혁신당 제가 정확하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보수정당인지 진보정당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 사이쯤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당내에 이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봐요. 앞으로 12월 3일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을 선언했다고 해서 또다시 지금 지도부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신 것처럼 전환기 씨부터 김용태 의원까지 저렇게 상반된 의견을 장동혁 대표도 알고 있을 거고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장 대표의 선택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그 대목이 바로 대표로서의 정치력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놓고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이 간극이. 그 스펙트럼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대표가 당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될 때는 전한길 씨 같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당선된 이유는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그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외연 확장을 통해서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때문에 지금 국민의 민심이 굉장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차가워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제 당을 중도 외연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선거에서 당선될 때 생각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퇴행하는 모습을 일정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만약 계속 지금 전한길 씨와 같은 저런 목소리에 장동혁 대표가 휘둘리거나 끌려간다면 그야말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부터 오히려 빠져나올 수 없는 내란 정당 프레임을 자초하는 예. 이제 그런 그 상황에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극우다라는 어떤 그 이 딱지 이걸 띄워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럴수록 이제 수권 능력을 갖는 대한 야당으로서의 길은 멀어지는 거고 국민의힘 내부가 그럼 과연 지금처럼 장동혁 대표의 저런 그 리더십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건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벌써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두 시장 이외에 TK 정도를 제외하고는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어떤 후보도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고 예. 수도권에서는 출마자들이 심지어 안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체제를 그냥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강한 문제 제기가 당 내부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임기를 완수한, 그러니까 임기를 다 지킨 당대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이 당을 어디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예. 그러나 지금 너무 이 강경 지지층의 목소리 분위기에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